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실명으로 어떤 그 위생사 선생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스크류 타입 보철이 어디서 힘이 나오고 버티는지랑 결합 후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한번 준비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생사를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던 영상이 이제 임플란트 보철 타입, 스크류 타입과 시멘 타입, 그리고 SCRP 타입에 관해서였는데, 단순히 이제 그 커넥션을 제외하고 뭐 스크류 타입이냐 이런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커넥션별 타입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받고 기계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위생사를 위한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임플란트가 그 커넥션 타입에 대해서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세 개는 익스터널 커넥션 타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터널 커넥션, 그리고 이 가운데 두 개는 이제 표현하자면 인터널 커넥션. 여기 있는 거는 인터널 서브머지드 타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익스터널 커넥션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익스터널 커넥션은 이제 원조는 스웨덴의 그 브레네막이라는, 지금 이제 미국의 노벨 바이오 케어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처음에 익스터널 커넥션의 원조였습니다. 생김새는 픽스처가 있고 위에 익스터널 헥스가 이렇게 있고 이제 밑으로 임플란트 스레드, 나사가 위치해 있는 타입이고요. 어버트먼트가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버트먼트는 픽스처 내부까지 들어가는 어버트먼트 스크류에 의해서 고정이 되고, 이 위에 이제 크라운이 뭐 세멘 타입이나 스크류 타입으로 연결을 하게 되겠죠. 익스터널 커넥션은 어버트먼트가 여기에 있고 이제 픽스처가 있어서 어버트먼트 스크류라고 불리우는 나사에 의해서 고정되는 형태인데, 임플란트에 외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임플란트 장축 방향으로 힘을 받기도 하지만 대개 이제 임플란트나 자연치도 마찬가지로 해로운 힘은 측방력이잖아요. 측방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사가 없으면 그냥 이제 다 들려서 탈락되게 마련이에요. 임플란트 그 어버트먼트 스크류 자체가 온전히 이 보철물,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여기에 이제 뼈의 높이를 맞춰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 경계면이 계속 미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어버트먼트 스크류를 꽉 잠가놨어도 힘을 계속 받으니까 여기가 들려요. 여기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 있다가 계속 들리니까 결국 균이 생기게 되고, 이런 타입의 픽스처는 생물학적 폭경, 바이올로직 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뼈가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항상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익스터널 커넥션 타입의 보철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대략 한 1.5mm 정도의 골 흡수가 거의 의뢰이 일어나는 형식의 임플란트였는데요. 골이 녹는 이유는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강 내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한 잇몸의 어떤 봉쇄, 막이 필요한데, 여기는 여기다 뼈 높이를 맞춰서 심었고 잇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부위가 들리고 균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서 뼈가 내려가고 여기에 잇몸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장벽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뼈가 녹는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도 최근에는 익스터널 커넥션이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이것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았을 때 들리고 계속 과한 힘을 받으면 나사가 스크류의 풀림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이 스크류의 풀림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스크류가 풀렸을 때 이 임플란트 위로 뭔가 이제 보철물에 안 좋은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 교합 조정을 더 신경 써서 하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만 접근할 수 있다면 이 스크류의 풀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의사에게 이야기해주는 사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위에 올릴 수 있는 보철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쨌거나 유구한 임플란트가 그 치근형 임플란트가 최초로 나왔을 때부터 사용되던 커넥션 타입이기 때문에 역사가 깊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버트먼트나 다른 뭐 종류의 부품들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아직도 쓰시는 원장님들은 즐겨서 오직 이것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익스터널 커넥션은 이러한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인터널 커넥션 타입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오스템의 SS2 혹은 네오 임플란트의 IT 이런 타입의 보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픽스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까지 있고 밑에서 나사선이 있는 거죠. 여기 내면에 이렇게 사면으로 구멍이 있고 스크류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버트먼트가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크라운이 연결되게 됩니다.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헷갈리는데 IT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브레네막에서 나왔던 그 익스터널 커넥션은 2회법 수술이 줄을 이뤘었고 2회법이라는 거는 수술을 하고 커버 스크류를 넣고 꼬맨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2차 수술을 반드시 하는 2회로 나누어서 수술을 해라. 임플란트의 표면은 스무드 서피스였어요. 논문 같은 데서는 이제 턴드 서피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매끈매끈한 표면, 익스터널 커넥션을 특징으로 하는 게 이제 브레네막의 임플란트잖아요. 근데 ITI 타입의 이런 임플란트는 스무드 서피스가 아니라 표면을 SLA라고 하는, SLA는 샌드 블라스팅, 표면을 샌드로 탁 쳐서 큰 거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애시드 애칭, 산 처리를 해서 다시 미세한 거칠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표면을 거칠게 하는 타입의 이제 표면 처리를 처음으로 이 ITI 임플란트가 시도를 했습니다. 커넥션은 픽스처 내부로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익스터널 커넥션과는 반대로 인터널 커넥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널 커넥션. 그리고 ITI 타입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뼈의 높이가 여기에 있어요. ITI는 심고 나면 당연히 픽스처의 이 윗부분이 잇몸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ITI는 1회법 수술로 권장을 했습니다. 브레네막과는 전혀 상반된 새로운 개념의 임플란트가 이제 이때 당시에 나온 거죠. 인터널 커넥션 타입은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연결되고 크라운은 픽스처의 마진을 이렇게 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어버트먼트가 꽂혀있고 크라운이 들어있는데 옆에서 측방력을 아무리 가한다고 해도 이 내면에 박혀있는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은 또 픽스처의 마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이 쉽게 빠지질 않거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정적인 임플란트입니다. 자연히 임플란트가 어디 흔들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뼈에 심어도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고릅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타입은 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과한 힘이 가해져도 예를 들면은 익스터널 커넥션에서 스크류가 풀리게 하는데 100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는 200, 300의 힘이 가해져도 스크류가 풀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200, 300의 힘이 가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 픽스 주변에 뼈가 녹을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뭐 어버트먼트 스크류에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이제 뒤늦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교합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과한 힘이 가하지 않게 다른 것들 뭐 주변에 플라 컨트롤도 잘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익스터널 커넥션 브레네막 타입에 비해서는 주변의 잇몸도 굉장히 깨끗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릅수가 없이 잘 유지되는 현재 뭐 거의 기계적으로는 완성형에 가까운 타입의 임플란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점은 픽스처의 거친 부분, 표면 처리가 된 거친 부분과 이 부분이 여기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스무드 서피스거든요. 근데 여기의 높이가 1.8mm, 2.8mm 딱 두 가지 한정돼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이걸 높이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잇몸의 두께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전치부 같은 데서는 ITI 타입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임플란트 패스를 정확히 맞춰야 되고 임플란트 위치가 조금이라도 버클링걸 혹은 뭐 순축 레이비얼이나 팔라탈로 쓰러지거나 각도가 조금만 잘못돼도 보철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3차원적으로 정확한 각도 기울기와 깊이로 식립이 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까다로운 시술 난이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악이나 상악의 구치부와 같이 패스를 맞추기도 용이하고 심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위에서 이 ITI 타입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죠.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혼용해서 쓰시는 원장님들의 경우에 구치부에서는 첫 번째 초이스로 이런 ITI 타입을 선택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널 서브머지드 타입의 임플란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치과의생사로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의 임플란트예요. 덴티움의 슈퍼라인이랄지 임플란티움 같은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이런 인터널 서브머지드 타입의 임플란트죠. 픽스처가 이렇게 있고 안으로 어버트먼트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본 레벨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는, 그리고 어버트먼트가 이제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크라운이 걸리는 형태의 보철이 바로 인터널 서브머지드 타입입니다. 인터널 서브머지드 타입의 원조는 이것도 역시 스웨덴의 아스트라 임플란트예요.
이런 타입의 이제 임플란트를 최초로 이제 개발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인터널 서브머지 타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터널 커넥션이기 때문에 익스터널보다는 기계적인 안정도가 좋죠. 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던 ITI 타입에 비해서는 기계적인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픽스처가 있고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크라운이 물리기 때문에 여기서 측방력을 막 가하면 아무래도 픽스처 여기에 힘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익스터널 헥스보다는 덜 하지만 이 서브머지 타입 같은 경우도 ITI 타입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임플란트 내면에 이렇게 박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합력을 받으면 여기 경계 부위가 이제 살짝 마모가 일어나면서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이 같이 밑으로 내려가는, 소위 저희가 이제 싱킹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싱킹 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타입의 보철이 되게 편해요.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하기가 편한데, 왜냐하면 픽스처의 직경이 뭐 4.0이나 4.5, 5.0 이렇게 가더라도 안에 파져있는 커넥션의 사이즈는 똑같거든요. 픽스처만 4.0, 더 굵어지면 4.5, 5.0 이렇게 되는 거라서 5.0을 심건 4.5를 심건 4.0을 심건 똑같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쓰고 똑같은 어버트먼트를 써서 보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편리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악 구치나 상악 구치에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 4.0의 임플란트를 심으면 여기 벽이 굉장히 얇거든요. 이 사진 보시면 ITI 타입의 보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회색이 이제 픽스처의 벽이잖아요. 여기도 벽인데 이것도 좀 얇은데, 이 ITI 타입 같은 경우는 벽이 굉장히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좀 두꺼운데, 이와 같이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구치에 심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뼈이식을 피하고자 얇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쓰다 보면 이게 외력을 계속 받다 보면 픽스처가 찢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거든요. 꼭 구치부에는 너무 가느다란 임플란트보다는 4.0보다는 최소 4.5나 5.0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벽의 두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기계적으로는 익스터널 헥스보다는 괜찮지만 ITI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힘을 받다 보면 이 타입도 스크류의 루스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죠. 대개의 이제 임플란트는 결국에는 스크류의 힘으로 조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 서브머지 타입이나 ITI 같은 그런 타입은 픽스처 내면에 이와 같이 사면으로 어버트먼트가 닿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힘을 좀 분산시켜줘서 스크류에 가해지는 힘 자체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인터널 커넥션은 스크류의 루스닝이 일어나는 빈도는 익스터널 커넥션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요. 힘을 과하게 받았을 때는 익스터널 커넥션은 그 힘 자체가 오직 스크류에 집중되기 때문에 스크류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기억해 주시고, ITI나 서브머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와 픽스처 내면이 사면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힘을 저항하기 때문에 스크류에 외력이 가해진다고 해도 그 힘이 100% 스크류로 가해지는 건 아니어서 스크류가 풀릴 가능성은 다소 적다. 하지만 스크류가 안 풀린다고 해서 이게 힘이 안 가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교합 조정을 잘 해야 되고, 과한 외력이 임플란트 크라운에 작용되지는 않는지, 특히나 측방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유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의 역사에서 처음에 익스터널 커넥션과 인터널 커넥션, 그리고 인터널 서브머지 타입의 임플란트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받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기 연결된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결국에는 이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잡는 역할을 거의 100% 다 맡게 되는 거고, 왜냐면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를 얹어놓은 모양이잖아요. 하지만 ITI 타입이나 인터널 서브머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픽스처 내면에서 이와 같이 사면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좀 거기서 잡아줘서 어버트먼트 스크류의 풀림이 다소 적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번에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임플란트는 심고 뼈가 안 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았고, 어떻게 했더니 뼈가 안 녹고, 뼈가 안 녹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들이 바뀌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